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며 제가 원하는 책을 읽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6년 전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이른 아침 체코 프라하 기차역에서 저는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권, 약간의 돈, 그리고 딸아이가 몰래 그린 그림 한 장. 뒤돌아보니 북한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충성을 바쳤던 곳. 저는 고개를 돌려 잠시 그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용기가 무너질 것 같아 고개를 얼른 돌렸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15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양 외무성. 제 상관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울려댔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본 뒤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김진혁이라는 북한 외교관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해 보였던 평양 엘리트의 삶, 해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탈출. 이 믿기 힘든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 방직 공장 모범 노동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성분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곧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의심 없이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렸고 학교에서는 미제 승냥이들이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배웠습니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 모임에 참석했고 여름이면 농촌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영어를 특히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저는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외대는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으니까요. 대학 4년 동안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을 읽었고 영어 회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당 세포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상 학습을 했습니다. 북한은 어디에나 세포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공장, 학교, 군대, 심지어 해외 대사관까지도요. 당원이 몇 명만 있어도 바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 세포 모임에서는 책임자가 있어서 당원들의 사상, 생활, 언행을 모두 감시합니다. 전 늘 그 책임자로서 그부들의 사상 동향을 보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 저는 수석이었습니다. 외무성 배치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진혁아, 넌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진정한 혁명가가 될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외무성에 들어가고 처음 몇 년은 평양 본부에서 일했습니다. 유럽국 담당 번역관으로 각종 외교 문서를 다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역시 평양 출신 엘리트였고 우리는 당이 인정하는 모범 가정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년 뒤 딸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외교관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들보다 나은 배급을 받았고 특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생활총화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동료의 잘못을 비판하고 당의 노선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매일 닦아야 했습니다.
먼지라도 앉으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당했습니다. 누가 외국 방송을 듣는지, 누가 체제를 비판하는지, 누가 사상이 불순한지, 외무성은 특히 더 엄격했습니다. 해외 근무를 나가려면 3대가 깨끗해야 했고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제게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체코 프라하 대사관 3등 서기관.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만수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평양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고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가로등은 밤새 켜져 있었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겉모습일 뿐이야. 속은 썩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대로 대사관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세를 보고하고 외교 문서를 번역하고 가끔 체코 정부 인사들과 만나는 일. 하지만 제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당 세포비서였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누가 자본주의에 물들고 있는지, 누가 탈북을 꿈꾸는지. 일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를 주재했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평양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근처 서점을 지나다가 저는 우연히 한국 잡지 코너를 보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표지에는 서울의 야경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저는 주위를 둘러본 뒤 재빨리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풍요로운 시장, 화려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이야.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이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요동쳤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주 그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잡지뿐 아니라 드라마, DVD도 봤습니다. 물론 사진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각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점 한구석에서 몰래 표지를 보고 줄거리를 읽는 것만으로도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체코인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서기관, 당신은 왜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까?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5년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료 한 명이 숙청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불순한 사상과 자본주의 동조.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였고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전문에는 그의 최후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개 총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의심받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나? 왜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나? 정말로 우리가 옳은 건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들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들은 왜 맨날 웃어요? 우리랑 달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탈북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평양에서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그 전문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양 외무성에서 온 전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김진혁 동무의 장녀를 평양예술학원에 입학시킬 것, 즉시 귀국 조치하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예술학원. 겉으로는 영재 교육기관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 집단 생활을 시키고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곳. 당시 제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저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딸을 평양에 보낸다. 그럼 우리는 헤어지게 된다. 딸은 당의 도구가 될 것이다. 명령을 거부한다. 그럼 우리 가족 전체가 숙청당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탈출한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지웠습니다. 외교관이 탈출한다?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적발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북한에 남은 친척들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은 더 강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대사관 내부에서는 절대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터넷 사용이 감시되니까요. 저는 체코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검색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망명, 한국 대사관 위치, 탈북 절차. 검색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진 않은지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 기차로 4시간. 그곳에 가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해외 이동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했고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대사관에서는 제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외교용 출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침 체코와 독일의 경제협력 세미나가 베를린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대사에게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동무, 이 세미나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출장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체코 시골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대사관에는 사상 교양을 위한 가족 시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그것도 승인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권. 저는 몇 주 동안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오후 행정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여권과 가족들의 여권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아빠, 내일 여행 가는 거 맞죠?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새벽 우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까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의 눈도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오늘 특별한 여행 가는 거 기억하지?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여행 가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실수라도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가방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옷 몇 벌,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딸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 한 장. 아침 7시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의심하진 않을까? 혹시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진 않을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프라 중앙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전 8시 30분 프라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객들, 학생들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대사관에서 누가 나왔나?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나?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베를린행 4장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표를 건넸습니다. 표를 받는 제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객실에 앉자마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 풍경을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프라하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도시,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기차를 탄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계속 울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혹시 알아챈 건 아니겠죠? 저는 아내의 휴대폰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우린 끝까지 가야 해.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체코 국경을 지났습니다.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차장이 와서 여권을 검사했습니다. 제 북한 외교관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교관 신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후 1시 드레스덴을 지났습니다. 베를린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만약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베를린에서 뭐 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오후 2시 30분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고 가족들을 데리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미리 알아둔 주소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라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베를린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일어나서 대사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가족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죠? 저는 아내를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곧 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왔습니다.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물과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대사관의 영사입니다. 먼저 안전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북한에서 정말 오신 분이 맞는지, 진짜 망명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외교관이었습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북한 외무성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탈북을 결심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혹시 북한에서 파견한 이중 간첩은 아닙니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반복했습니다. 제 대답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 외무성 근무, 프라하 대사관에서의 일들, 딸아이 소환 명령, 그리고 탈출 과정. 이틀 동안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는 대사관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가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독일 경찰들이 대사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강제로 우리를 데려가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과거에도 해외에서 탈북자를 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기에 더 위험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아내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안전한 거 맞죠? 혹시...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이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평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딸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친구들은요?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 제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형제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이기적이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선택해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북한에 남은 가족들.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 체제가 나쁜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영사가 다시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 측에서 추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틀 뒤 우리는 특별 차량을 타고 베를린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호의를 받으며 움직였습니다. 공항에서도 별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모든 게 극비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창밖으로 베를린이 보였습니다. 유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향해 가는데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그 끝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동선으로 안내됐습니다. 공항 지하 통로를 지나 별도의 차량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시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 평양순환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서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들. 아들이 창밖을 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한국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차는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통칭 하나원. 그곳에서 우리는 석 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개인 화장실. 북한에서도 간부였던 저보다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상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경제, 문화, 취업 준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이렇게 만듭니다. 신용카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세금은 이런 식으로 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개념들이었습니다. 문화 수업도 놀라웠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대통령을 욕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세상이란 말인가? 어느 날 강사가 신문을 나눠줬습니다. 오늘 신문 보면서 토론해 봅시다. 신문 첫 페이지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칼럼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진열대마다 수백 가지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우유도, 빵도, 과자도 끝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골라야 하지? 이렇게 많은데. 선택의 자유. 그것조차 낯설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인터넷을 켰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검색해도 되는 건가? 감시당하지 않나?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습니다. 여기선 누가 뭘 검색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북한 진실, 김정은, 탈북자,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글들, 탈북자들의 증언들, 북한 내부 영상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북한의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대량 아사 사태, 공개 처형의 실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 체제에 충성했구나. 석 달의 하나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새로운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영님,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제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학 전공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가르칩니다.
제 강의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활기찬 거리, 밝은 네온사인들. 때때로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6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당에 충성했으며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옷을 입습니다. 제가 원하는 뉴스를 봅니다. 제가 원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 생각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아들은 올해 21살이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당이 정해준 길만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딸은 18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반은 어둠, 반은 빛. 어둠 속에는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빛 속에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거요. 딸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 경력은 한국에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편견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는 믿을 수 없어. 북한 간첩 아니야? 왜 여기 왔어? 상처받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북한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을, 제가 본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형제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처벌받진 않았을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제 가족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하는 날이 오면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합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정착을 도와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북한에서 40년을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북한에 아직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시받고 통제받고 억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그리고 희망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프라하로, 프라하에서 베를린으로, 베를린에서 서울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저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